오늘 간담회에 주최해주신 귀빈 여러분과 그다음에 발제해주실 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이 다 도착하셨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성장 전략 정책 간담회 사회를 맡은 전자신문 양종석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갑자기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19 상황도 엄중한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공동 주최자 귀빈 여러분들과 그리고 유튜브로도 지금 현재 생중계 중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른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의 산업 전반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혁신 성장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입니다. 특히 산업 데이터 활용의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디지털 기술의 산업 활용 확대 그리고 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도출하는 간담회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참석하신 귀빈 공동 주최 귀빈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법, 저희 정책 간담회 핵심 주제하고 맞닿아 있는 법안을 발의해 주신 고민정 의원님께 먼저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나가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성장 전략 정책 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공동 주최해 주신 이광재 의원님 또 전자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장관님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낡은 지도만 따라가노라면 신대륙을 볼 수 없다던 콜럼버스의 말처럼 이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 데이터 관련해서 법적 공백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업의 애로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굉장히 시급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 실제입니다. 실제로 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제조 분야의 빅데이터, AI 활용률은 0.9%로 금융, 통신, 유통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산업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고요. 이어서 산업 데이터 표준화 확산 및 협업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 전통 산업과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산업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꼭 필요한 협업 과제 발굴 전략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정 의원님.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오늘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전략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걸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뜻깊은 간담회를 주최해 주신 우리 이광재 의원님, 또 산업 디지털 전환 법제도 개선에 힘써주고 계신 우리 고민정 의원님, 또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전자신문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및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쳐지면서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상의 많은 활동들이 위축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또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위기와 기회는 함께 찾아오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제 디지털 전환이 또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센서, 프로세서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분석 가능한 우리 데이터의 양과 폭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또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당 차원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추진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에서는 K 뉴딜 본부를 조직해서 이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본부장직을 맡아서 핵심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뉴딜에 대한 참여 주체의 확대, 또 기업 인식 전환 유도, 인센티브 시스템의 구축, 또 선도 사례 창출 등 디지털 뉴딜을 실질적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계십니다. 한편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고민정 의원님께서는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진흥화 촉진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동법률안은 산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산업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활용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을 위해서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입니다. 산업부도 지난 8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성장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략의 핵심 내용은 대기업, 또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서 산업활동 전 과정에 DNA 기술을 접목해서 산업 밸류체인을 혁신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밸류체인상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 간 디지털 기반 협업을 유도해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 비즈니스를 등 선도 사례를 창출해서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0월에는 17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디지털 연대를 출범하고, 또 향후 3년간 100대 디지털 협업 과제를 도출해서 R&D는 물론 맞춤형 금융과 규제 개혁 지원 등을 패키지로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 산업계도 DNA란 신기술의 옷을 갈아입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재도약을 추진할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대다수의 기업들에게 디지털 전환은 구글, 또 아마존, 테슬라 등 해외 선진 기업의 고유 영역으로서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닌가라고 인식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이는 그간 제조 분야에서 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험이나 선도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고, 또 이를 전반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낮은 곳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등고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것들을 작은 것부터 조금씩 우리 실행해 나간다면 바로 우리 향후에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 선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번 간담회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고 또 개최해 주신 관계자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다음으로 공동 주최 맨 앞에 계신데 본인은 축사를 맨 마지막에 하시겠다고 하신 이광재 의원님 축사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광재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래서 맨 뒤에 하는 게 제일 이로울 것 같아서. 먼저 여러분 사업 하시는데 요새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축사한다는 것 자체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 고문장님께서 피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디지털화가 한번 보면은 도대체 이게 디지털 혁명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우리가 농업 시대에는 그러니까 괭이나 뭐 이렇게 마차나 이렇게 도구를, 근력을 보완해 주는 도구를 발명하는 거고, 산업혁명 때는 이 소위 동력이 자동화되는 거잖아요. 엔진이나 이런 거. 근데 지금은 그럼 이게 뭐냐? 그 지능과 지식이 자동 생성되는데, 그 지능과 지능이 자동 생성되는데 그게 데이터에 의해서 AI에서 자동 생성된다. 그래서 이 자동 생성되는 걸 어떻게 유효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핵심적인 문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치면은, 이게 그럼 디지털화를 하게 되면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걸 들이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냐? 라는 문제식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하게 되면은 고용이 줄어들 텐데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현장을 체크해 보면 오히려 이 부분에 투자를 하는 쪽이 오히려 생산성도 높고 오히려 그 매출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애로는 이게 회사 내별로 전부 자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걸 그 우리가 SI 업체나 소프트웨어 맡겨 놓으면은 이 데이터를 내가 원활히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문제가 이게 애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김경만 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이걸 의논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삼성이 그 많이 와서 그 얘기를 하기를 이제 협력사나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삼성이 1차 밴드하고 2차 밴드를 이거를 디지털화하는 거를 삼성이 도와줘야 된다. 이게 제일 쉬운 일이다. 현대는 현대를 돕고 그래야 이게 가장 빠른 길인데 이거를 좀 대기업하고 협력업체하고 해달라는 게 제일 요청이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개별 기업으로 이거를 디지털화한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단으로 해달라. 이게 이제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 스마트 공장이 발달돼 있는데 이 한국처럼 대규모 공단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를 봐서 오히려 독일 사람들이 근자에 와서는 같이 배우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공단별로 집중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 신발은 신발 생산하는데 이게 동일 업종 간에 결국 데이터가 모여져야 되는데, 이건 중소기업 어떤 중앙회의 한 협회를 이어줘가 돈을 거기다 줘가지고 이거를 그 개별 공장에 주지 말고 이 동종 업종에게는 이걸 해주는 게 좋겠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제일 어려운 게 이종간 업종에서 나왔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장관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일단 대기업하고 대기업이 그 벤더를 엮어주는 거.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모든 회사가 ERP를 하라고 하니까 ERP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세무조사도 유예해 줬잖아요. 그래서 뭔가 세금도 주고 돈도 주고 뭔가 세무조사도 유예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이 국면을 좀 넘어가는 이 미래 징검다리가 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송임모 장관님한테 박수 좀 부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이 필요하거든요. 법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오늘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앞으로 이 점점 더 성장해 가실 분이고, 우리가 산자위에 우리 고민정 의원님한테 더 큰 우리가 지원을 해달라고 용기를 내시라고 박수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지금은 어렵지만 아마 우리가 머지않아서 아마 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전 세계 최초의 코로나가 종식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데 여러분들 좀 함께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머릿속에 우리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만 하지 말고 디지털 경제 영토를 무한정 널린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 영토라는 걸 좀 마음속에 품고 사업을 해 나가시면 좋은 날이 있을 줄 그렇게 믿고요. 전야신문 관계자 여러분들도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잠시만 그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에 앞서서 저희 우리 참석하신 그 귀빈분하고 발제 토론자분들 나오셔서 잠깐 기념 촬영 1분만 하겠습니다. 하고서 본격적으로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한 줄. 좋은 자리 되십시오. 네, 오늘 뭐 보니까 선수들이 다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본회의 기간 중이어서 국회의원분들이랑 장관님 바쁘셔서 먼저 이렇게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성장 전략 관련해서 먼저 발제를 김낙인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의 주력산업 MD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가름막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는 벗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주력산업 MD를 맡고 있는 김낙인입니다. 오늘 산업 디지털 전환과 산업 진흥화 추진 전략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이광재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산업 디지털 전환 문제에 대해서 핵심 사항들을 아주 잘 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지자체에 계시는 도지사님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께서 이 현상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계셔서 앞길이 좀 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좀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원유라고 2011년 가튼에 한 1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조혁신 등 디지털 전환의 가장 핵심에 흐르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AI라든가 5G, IoT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흐르게 하고 모이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고 여기에 또 다시 개인이나 산업이나 공공 데이터들이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모아지게 되면은 개인이라든가 기업, 산업 국가들에 대한 디지털 혁신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 빅데이터라든가 AI 활동은 보면은 금융, 통신, 유통 분야 쪽에서 개인정보 중심으로 돼 있고 우리가 처음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던 거는 바둑을 두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둑을 두는 구글 쪽의 알파고를 통해서 많이 일반적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메일 같은 경우들에 보면은 이상한 쪽의 그런 메일들을 가려준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외국의 글씨들을 모를 때 그것들을 통역을 해준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돼 있고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파는 이제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페이스북,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그런 회사인데 이런 기업들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10대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주식을 평가하는 기준에서도 PDR, D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드림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도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활용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PER 개념에서 PDR 개념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디지털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분야가 현재는 B2C 분야나 개인 금융들이 돼 있는데 미래 데이터 시장에서는 어떤 분야가 되냐면은 산업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겠지만 한국이 세계적인 제조라든가 ICT 기업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 ICT를 통한 그런 활용 부분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비드 19 때문에 언택트 문화가 되고 언택트 문화에서 그를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부분들은 많은 경우가 ICT 기술과 데이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주력 산업 경쟁력과 그다음에 5G라든가 ICT의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의 빅데이터라든가 AI들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아까 이광재 의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제품, 신서비스, 그다음에 생산 현장에서는 생산성 혁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산업을 육성을 해서 세계 시장의 제조업이라든가 산업 부분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 데이터가 과연 뭐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구글에 있는 1000만 장의 그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통역을 하기 위해서 그 각 국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정확한 그 텍스트와 거기에 대한 번역본을 가지고 우리가 번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산업 데이터는 우리가 제품 개발, 초기 기획이나 실제적인 서비스까지 전 밸류 체인에서 데이터가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 모든 거를 산업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활동 과정 중에 나오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산업 데이터들은 이게 왜 그러죠? 그 산업 데이터들은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이 커브를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스마일 커브라고 얘기합니다. 스마일 커브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그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제품 단계, 기획을 해서 제품 단계와 향후 서비스를 하는 이런 단계에 가장 큰 그 밸류가 나온다고 그래서 스마일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향후 산업 데이터가 미래의 빅데이터, 우리가 말하는 현재 B2C라든가 개인 정보가 많이 있지만은 빅데이터의 주류로 부상할 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산업 데이터는 어느 다른 하나의 현상, 하나의 단위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타임 시리즈 형태로 아주 많이 납니다. 모든 밸류 체인의 수많은 기계와 수많은 센서에서 타임 시그널로 연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데이터들이 범용 CPU라든가 클라우드,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들의 발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인공지능의 성능이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향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론적인 성능도 필요하지만 이런 하드웨어라든가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실제적인 인공지능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 증가 추이는 이렇게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고 IDC에서는 한 2025년쯤 되면 실시간 데이터인 90%는 산업 데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B2C나 개인의 정보, 금융의 정보의 빅데이터가 형성하지만 앞으로 5년쯤 지나가 되면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이 대부분의 데이터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산업진흥화가 과연 어떤 부분에 그 밸류를 창출하고 가치를 만들고 산업을 변화시킬까라고 하면은 우리 구글에 가서 인더스트리얼 AI를 쳐보면 크게 세 가지 분야의 변화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품 쪽에서는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 인지 부분,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그 계획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실제 그 산업진흥화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율운항 선박이 최근에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는 커다란 주행에서도 그런 자율 운항 선박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그 프로세스 부분에서는 생산과 서비스 부분인데 주로 생산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유연 생산 그런 부분들의 많은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인 산업진흥화를 통해서 효율화가 개선이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스마트팜, 예를 들어서 커넥티드 팜이라고 얘기하고 정밀농업이라고 하는 그런 농업 생산에서도 실제 데이터는 중요한 자선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라든가 씨앗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약이라든가 어떻게 그 비료를 주는 모든 부분을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예측해서 플래닝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걸 했던 것이 세종대왕 시대에서 어떤 농업에 관한 책인데 그 농업책이 전 농업을 조사를 해보면서 특히나 산출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졌을까를 정리 요약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 선조들은 세종시대 때부터 이런 빅데이터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최근에 정밀농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고장 분석이라고 해서 이런 발전소 같이 이런 대규모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예지 보전을 통해서 고장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승강기 같은 경우도 이제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날 수 있는 거를 가설적으로 체크를 해서 여러분이 타지 않을 때 수리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롤스로이스라든가 GE 쪽에서는 항공기 엔진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렌탈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 모든 것도 다 이 산업진흥화를 활용한 기술입니다. 각국의 주요 동향을 보게 되면은 미국은 민간 중심의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마존의 AWS, MS 애저,
그다음에 구글의 GCP 등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전 세계 시장으로 확산하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열심히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기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 부분입니다. 유럽 부분은 좀 B2C보다는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으로 뭔가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독일 중심에서 산업데이터 기반 그 인더스트리 4.0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창출한 데이터를 나중에 잘못 하니까 이쪽에 MS라든가 구글, 아마존 쪽에 넣어서 이쪽에 자산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유럽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가이아엑스라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데이터 산업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산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그 화학이라든가 미쓰비시, DMG 모리 같이 제조 장비에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이런 산업체를 중심으로 그 IIoT라는 그 산업 IoT 플랫폼을 연계해서 데이터를 연결해서 새로운 부가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주로 데이터 AI 정책이라든가 AI 국가 정책은 주로 공공 개인의 정보 중심입니다. 산업 데이터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데이터 3법은 개인 보호 중심이고 산업 데이터는 기업 정보고 기업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산업 데이터 적용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B2C라든가 개인 쪽에 관계된 데이터나 그 규정이나 법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크게 발전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산업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보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나 통신 쪽, 개인 쪽이 많고 제조 쪽 굉장히 작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을 보게 되면 주로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큰 업체에서 주로 하고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은 사용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제조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 도입률을 보게 되면 뭐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은 아주 낮고 클라우드 이용률은 많습니다. 기업의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장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도입 사이로 주로 보면은 기업이 작다 보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은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어디에 쓰고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기업들의 주로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 다 모아보면은 중소 중견 기업들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술, 인력, 자금 등 역량이 부족하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구체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만들까에 대해서 비용 투자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CEO라든가 임직원들은 감히 시도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산업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기본 법령, 왜냐하면 산업 데이터는 권리라든가 거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 자료도 중요하지만 산업 데이터들은 영업 비밀로 인식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생각하는 그 개인 정보와 산업 데이터는 또 다른 측면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미입하고 그다음에 이 산업 데이터들은 개인이 어떤 개별이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업들이나 아니면 밸류체인 기업과 기업들이 다양하게 묶여져야 되는데 이런 자율협업, 소위 통합된 네트워크를 통한 클라우드 시스템이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데이터 확보가 난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구글의 데이터들은 목적이 없이 상태로 데이터를 모아놓고서나 그걸 패턴을 보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게 반해서 산업 데이터는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데이터는 우리 대표적으로 가비진, 가비지아웃이라고 얘기하는 쓸모없는 데이터들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데이터가 있다 치더라도 추가 분석의 여러 가지 실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데이터들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고 외부에 공유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서로 기업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하더라도 표준화된 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의 데이터를 측정해서 A, B, C라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은 A, B, D를 확보하고 어떤 기업은 B, C, D를 확보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없고 어떤 공통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표준화라든가 그런 연계 활용 부분이 상당히 제한이 됐습니다. 또한 ERP라든가 MES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통합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가서 가장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자를 좀 찾아봤더니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가이아엑스라는 겁니다. 자, 독일을 보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제조업 중심이고 수출 주도국의 나라고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SME, 스몰 앤 메디엄 사이즈 엔터프라이즈, 중소 중견 기업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고민을 했는가를 보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지향점이 가장 유사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B2B 산업을 특성으로 고려해서 데이터 생태를 구축하여 차세대 대제산업 제조 산업에 적합한 데이터 규모와 다양성을 확보한다. 언뜻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생각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인더스트리 4.0을 통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산업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데이터들이 대부분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쪽에 미국의 개인 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로깅 효과가 발생돼서 데이터 주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독일 하드웨어라든가 노하우가 보존이 되지 않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큰일 난 거죠. 두 번째로는 미국의 B2C 서비스와 중국의 하드웨어 제조업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따라갈 수 없지만은 뭔가 이거에 대한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차별에 대한 경쟁력이 필요했습니다. 저기 말고 우리는 뭔가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발전시킬 방향이 없을까라 해서 인더스트리 4.0이 한 것처럼 거기에 대한 데이터조차도 차별적 경쟁력이 필요했습니다. 독일은 B2B 산업 특성이 있습니다. 제조 산업, 중소중견 중심, 수출 중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쪽에 적합한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기본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주권, 데이터 소유 기업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을 권리, AWS라든가 애저에 종속되지 않을 권리,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공유 거래를 할 때 자기 데이터에 대한 자기가 통제할 권리, 파트너를 자기가 선택할 권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주체가 서로 합의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확보, 계속해서 진전되고 진화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데이터는 흘러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는 기업과 산업관계시 모두 연결돼서 하나의 서비스로 구현돼야 된다. 데이터 규모도 단위 기업이 아닌 중소 중견에서 창출한 데이터 등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 다양한 산업, 수요와 공급들이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규모가 확대돼야 된다. 참여 환경은 B2B 기업의 데이터고 B2C가 아니고 구글에 있는 여러분의 개인 데이터가 아니고 B2B 기업의 자산이라고 하는 기업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으로 그거를 보안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내 데이터는 안전하게 내가 통제할 수가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크게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가이아가 대지의 신이라는 뜻이죠. 진화를 하는 가이아로 돼 있고, 페데레이트 참여자가 분권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 보안을 가지고 있다. 클라우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시간이라든가 로컬 지역에서 엣지 컴퓨팅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진흥화의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보게 되면은 산업 데이터 AI를 활용해서 산업 전반적을 혁신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진흥화 정책에 여기에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진흥화 선도국가로 도약해서 제조강국을 좀 더 다음 단계로 진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커다랗게 목표를 보게 되면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진흥을 가속화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지능형 신제품,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쪽에 보면 최근에 언택트에 대해서 유통물류 쪽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사례가 되고 전체적인 정보를 통해서 내 상태와 코로나 상황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실행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단의 기업이 아니라 전 밸류체인을 내 진흥화를 확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흘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광재 의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의 베이스 플랫폼에서 밑으로 흘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기업을 다녀보신 부분은 알겠지만 대부분 OEM 기업을 중심으로 그 관계되는 그 기업들은 거기에 폼에서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비효율성이 제약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밸류체인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는 국가 수출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상호 운용성이라든가 신규 시장을 진출을 하기 위해서 좀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을 해서 우리 단독의 모든 걸 하는 것보다도 해외 수출이라든가 통상 관점에서 문제를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한국형 확산 모델 개발 및 실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중소기업의 협업이라든가 산업 간 융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상하로 흐르고 수평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서로 수평적 조직에서 서로 쉐어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야만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다는 것. 또한
정부는 협업 촉진이나 제도 정비를 해서 판을 깔아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민간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R&D라든가 생산, 유통물류, 수출, 그다음에 기반 부분에 여러 그 방법도 있습니다. 주요 R&D에서는 지능화 R&D를 확대하거나 공공 데이터 활용을 촉진, 그다음에 서비스를 만들고 그다음 핵심 기반, 예를 들어 센서라든가 스마트 센서라든가 지능형 반도체들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정부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생산 부분은 그 산업진흥화 플랫폼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계열화된 쪽의 데이터가 수직을 흐르고 기업과 기업 사이에 수평으로 관련 유관 쪽의 데이터가 흐르고 아니면 수평적으로 새로운 신융합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산업 간 수평적 조직을 가는 산업진흥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좀 전략적으로 유사성이 많은 산업들끼리 연계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실제 유망 기업에 의해서 퀵인을 만들어서 타 부분에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유통물류에서는 유통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해외 수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을 맞춤형 해외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통상 전략에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해외 수출을 하거나 통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나 효율성을 창출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국가는 아까 가이아엑스처럼 데이터 협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돼요. 공유나 연계나 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산학연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기본 그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력의 양성에 있어서도 단순히 인공지능의 전문 인력을 하는 것보다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공학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 및 석박사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해야 되고 이런 그 자산성을 갖고 있고 B2B 산업에 적합한 여러 가지 특별법이라든가 규제 발급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 그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산업진흥화 그리고 우리가 제조 산업이든 산업이든 부분에 이런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줄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자리를 정비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그 좌장은 발제를 해주신 김낙인 주력산업 MD님께서 해주시고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법무부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님, 그 다음에 산업진흥화협회의 김태환 회장님, 카이스트 장영재 교수님,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항구 연구위원님, 그리고 SK CNC의 김영대 부사장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좌장님과 그 토론자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정돈된 것 같고요. 바로 그 김낙인 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패널들을 좀 산업의 경험이 많거나 산업의 현장에 밀접한 그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신 분들을 모시고 또 실제 그 이런 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약적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플랫폼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 다양한 부분의 다양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기 5분을 모셨습니다. 우선은 제가 뭐 그 각 개인분들을 그 소개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자기 그 좀 각자들 소개를 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소개가 될 것 같아서 그 소개를 저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우측에 계신 장준현 변호사님이 우선 먼저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 단계로 그 옆에
회장님, 그다음에 교수님이 단계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법인에서 방송정보통신팀, 즉 이제 빅데이터 등 신사업을 담당하는 팀에 소속이 돼 있고 이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여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고 토론 때 다시 자세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진흥원협회장 김태환입니다. 저는 협회 활동도 하고 있지만 또 현대중공업그룹 CDO를 맡고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장영재입니다. 네, 저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 산업 인공지능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 중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산업계를 위한 또 기업 그리고 기업을 위한 그 학계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자동차 연구원에 와 있는데 제가 주로 그동안에 연구한 내용들은 뭐 자동차 산업뿐이 아니라 기업 간 거래 관계라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기업 간 협업 관계 이 세 가지 분야를 연구를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연구하면 보면은 이러한 공급망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기업 간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공급망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 그러한 목표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했고 최근에는 뭐 지금 연구원에서 이 자동차 산업의 빅데이터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KCNC의 김영대입니다. 요새 많은 측면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지금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 계열사들이랑 하고 있고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20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5개 정도의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우선은 주로 질문은 좀 본인들이 경험한 그런 현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산업 디지털 전환은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 철학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준비를 했고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플로어 계신 분들의 질문도 받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과연 무엇인지 산업진흥화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그 학교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장영재 교수님 쪽에서는 학교 관점에서 그 산업진흥화와 디지털 전환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항구 박사님은 그래도 정책이라든가 연구소 그 다음에 우리 그 뭐 자동차 큰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선 학계 그리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산업진흥화에 대해서 학계에서 이렇게 이 명확하게 정의된 그 정의는 아직은 없습니다.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요. 네, 그렇지만은 그 우선 그 산업 데이터 산업진흥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저는 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냉장고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냉장고를 고치러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오시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 무슨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가 진단부터 해야 될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이 데이터 이슈가 개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냉장고를 만든 쪽은 냉장고 자체에 대해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겠죠. 네. 그렇지만 사실은 또 냉장고를 만든 기업은 이 냉장고를 사용한 쪽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릅니다. 즉 이러한 것이 일단 그 이 가전이나 장비를 만든 측과 가전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측의 정보의 이 그 연결이 안 되다 보면은 여기 비효율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게 아마 그 데이터의 연결점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니까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하나의 또 비유를 드리자면요. 그 산업진흥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저는 배달앱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 여러분들 배달앱 요즘 많이 쓰시죠? 네, 이 과거에는 뭐 치킨집에서는 치킨집 배달, 그 다음에 이 뭐 중국 요리점에서는 중국 요리점에 담당하는 전담 배달하시는 분들, 전담으로 이렇게 그 배달 업무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배달 업무의 효율이 그 비효율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치킨집에서는 지금 뭐 장사가 잘 돼가지고 배달하시는 분이 모자라고, 그런데 옆에 있는 중국집에서는 지금 뭐 이 장사가 잘 안 되면은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을 안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런데 요즘 이제 바뀌면서 하나의 플랫폼화 되면서요. 이런 플랫폼이 전체적인 배달 산업에서의 이러한 그 산업적인 효율성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네. 그만큼 이 산업계의 이런 불균형,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배달 앱이 이제 되면서 디지털 마케팅이 가능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어느 집에서 어떤 상권에서 어떤 요리를 많이 먹고 있고, 그런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그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고도화하자, 이것도 필요하지만 전체 산업의 공동화를 통해 가지고 전체 산업을 이끌어 간다라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기업들, 작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은 큰 아웃풋을 낼 수는 없지만 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라면 지능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구글이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산업 지능화를 리드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산업 지능이라는 것이 또 특히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산업 측면에서의 이러한 그 공정성이나 아니면은 또 산업의 효율화 측면에서는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좀 많지 않을까 합니다. 즉 그만큼 이러한 그 공용 플랫폼화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개별 기업을 다루는 것이 전체적인 하나의 큰 틀을 이루면서 지능화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특색은 이러한 데이터는 도메인 지식과 결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메인 지식과 이런 데이터가 결합했을 때 전체적인 산업에 하나의 큰 임팩트를 주지 않을까, 이것이 저희가 학계에서 보는 견해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동차 산업에서의 그 데이터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자동차 산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직 통합적인 구조다,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약간의 그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데, 최근과 같은 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데이터 시대에는 이런 수직 통합적인 구조가 상당히 그 유효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저희들이 그 산업에 대한 데이터는 2009년부터 산업부와 이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에는 이 데이터는 뭐 개인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는 통계법이 있기 때문에 통계 생성 기관만이 이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 제가 주요 한 12개 업종에 대해서 그동안에 기업 간 거래를 중심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 이게 데이터가 뭐 양이 중요하다고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유용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를 뭐 아무리 많이 만들 대로 아까 발표에서 있듯이 잘못하면 이게 갭이 아웃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데이터의 질 문제, 그다음에 이것의 접근성의 문제, 이러한 또 복잡성의 극복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2개 업종을 그동안에 쭉 분석을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동반 성장을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우리가 뭐 GVC 문제, 그다음에 공급망의 효율성 제고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취약한 분야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분야가 무엇인가를 그동안에 뭐 산업통상자원부와 많은 그런 협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공급망 효율성도 얘기하지만 네트워크 간 경쟁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뭐 수직 통합적인 구조도 있지만 이 업종 간에 특히 네트워크 협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또 이 데이터 공유 문제, 개방 문제가 하나의 그런 과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나라 산업 전체 기업들의 데이터를 다 만드는 데는 이건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작성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명확해야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뚜렷지 않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있어서는 결국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이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그 OEM 중심으로 지금 구축해 놓은 데이터들을 뭐 협력업체와 공유를 한다던가, 그래서 전체적인 공급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여러 가지 산업의 구조에 바텀업으로 앞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정책이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은 OEM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OEM들이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매각하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 놨고, 또 그 공급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의 또 데이터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OEM 중심의 데이터가 구축된 것을 얼마나 공유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공동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 새로운 데이터는 결국에 소비자 데이터보다는 B2B 관련된 그 산업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더 상당히 앞으로 이러한 우리 제조업 경쟁력 전반에 걸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그 밸류 체인들의 데이터를 엮어서 전체를 최적화하는 식으로 해야 되고, 또한 그 도메인 지식 관점에서 전체를 엮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지식과 정보가 향후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셨고, 이양구 박사님은 자동차 쪽에서의 사례를 보면은 OEM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에 OEM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밸류체인 간의 공유와 협업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좀 그 산업 데이터들을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좀 데이터를 쉽게 생각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공지능의 첫 번째 기술이 그 영상 인식이었는데, 그 이유는 구글에 있는 1000만 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사람들의 인식은 그 관점에서 구글의 데이터나 네이버의 데이터나 그런 쪽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란 게 그런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산업 데이터는 좀 그것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모든 부분이 얘기했지만은 기업 내부의 실제적인 업무 활동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B2C 산업하고는 좀 다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그 김영대 부사장님 쪽은 금융이나 B2B 사례, 김태환 회장님은 조선업에 좀 계셨으니까 조선업 사례, 그다음에 장주현 변호사님은 그런 그 자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 B2B 산업에서의 데이터 소유권 거래들에서 법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 김영대 부사장님. 아까 MD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데이터를 너무 가볍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또 우리 계열사들하고 또 외부 업체, 우리 금융 이 기업들한테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데이터가 있다고 믿으시는데, 근데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AI를 적용하고 막 이러기 하기 전에 많으신 분들이 이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무슨 문제를 풀 수가 있지? 아니면 내가 우리 회사가 위기가 있는데 이거를 데이터로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테크놀로지를 주다 보니까 이런 것도 봤습니다. 믿음이 없으세요. 아까 삼성이 여기 밸류 체인에 있는 분들을, 아니면은 중소기업들을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중소기업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중소기업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매니팩처링 하는데 기계나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이, 이 장비들이, 물건이 아니라 장비들이 데이터가 흘러나오는데, 이게 삼성이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SK가 가져가 버리면은, 대기업이 가져가 버리면은 나는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안 줍니다. 그래서 믿음 이슈 때문에 데이터가 이게 좀 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테크놀로지로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보완하고, 그다음에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레벨까지 보완을 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데이터 오너들한테 그거를 좀 더 오너십을 주고, 그거를 좀 더 이 컨트롤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때 분석을 하고 싶을 때, 그런
문제를 하나 풀고 싶으실 때 협력을 해가지고 그거를 트래킹을 하고 그거를 보안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컨트롤을 줄 수 있게 해놓는 그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트러스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데이터와 AI의 그 플랫폼을 액세스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 근처에 있는 큰 은행하고 프로젝트를 런치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 안에서도 지금 대출의 프로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성장하고 더 분석을 해서 고객의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이거를 할 때도 이 분석 플랫폼의 액세스나 그 다음에 그거를 쓸 수 있게 이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수집하고 거래하고 활용을 할 때는 문제점을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 수집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심어서 거래할 때도 그 데이터 오너십을 가지신 분들이 쉽고 빠르게 이거를 나눠줄 수 있고 아니면은 쉐어를 하면서 얻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는 그걸 활용을 할 때는 비즈니스 베네핏이 100%로 와야 이 데이터 활용성이나 아니면 거래를 해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상입니다. 예, 저는 조선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산업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기업에는 많은 IT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도 디지털 데이터죠. 그 데이터들은 이제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고. 그런데 이제 산업 데이터는 이 IT 시스템 내에 들어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실시간적으로 올라오는 건 데이터. 저희가 말하는 OT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B2C 대비 이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OT 데이터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빠르고 주기도 짧고 또 대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B2C와 차별화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갑니다. 아까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 서비스 단계까지 전체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B2C 데이터하고 또 다른 점이죠.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내에서도 흐르지만 사실은 밸류 체인, 기업의 어떤 그 바깥 협력사 또 생태계까지도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B2C 데이터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이 데이터가 이제 이 거래가 되고 활용이 되려 그러면 서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 정의를 사람마다 부문마다 기업마다 다 틀리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준 정보라든지 메타데이터, 또 메타데이터라 하면은 이제 뭐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우리가 엑셀표를 만든다 그러면 엑셀표 맨 위에 컬럼 위에 이거는 무슨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된다고 하는 것은 업종별로도 표준화 돼야 되지만 또 업종 간에도 공통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준화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거래를 하고 뭔가 이 가치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유통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이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이 흐름의 어떤 추적이 가능하고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추적이 가능하지만 데이터 거래는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지금 이쪽 영역에도 적용이 돼서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서로가 이제 줄 수가 없죠. 못 믿으니까. 그런 부분이 선행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여태까지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에 관련된 논의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부터 그 전에도 이 데이터가 갖는 의미, 21세기 원유라든지 그런 얘기는 수없이 들으셨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범적으로 고민해 본 적은 많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흔히 우리가 데이터라고 말하면
대부분 다 인격권적에서의 데이터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용자로부터 생성 도출이 되는 데이터가 있고 산업 현장에서 도출이 되는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뭐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모두 다 이용자로부터 도출되는 데이터의 위주로 그 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데이터를 논의하면 항상 이건 개인정보다 아니면 인격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는 이제 그러한 논의의 전환을 일부 시도하는 첫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즉 이제 산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촉진법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정의를 보시더라도 산업의 일련의 산업 현장에서 이제 생성된 데이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산업 데이터에서 경우에 따라서 개인정보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정보적인 인격권적인 성격보다는 우리가 흔히 이 산업 데이터는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규범하는 얼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영업비밀이라든지 아니면 저작권, 특허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받는 그런 영업 비밀적인 성격 다양한 얼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 디지털 전환법에서는 이제 산업 데이터라는 새로운 얼굴을 만들었고 물론 이제 여러 얼굴이 갖고 있고 각 개별 법률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배제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전환, 촉진의 대상으로서의 산업 데이터를 새롭게 규범적으로 정의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데이터 경제 전환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데이터는 여태까지 이 레가시적인 논의에서는 다 개인정보적인 즉 B2C 기반의 데이터가 많이 논의됐던 반면 여기서는 디지털화된 모든 산업 영역에서의 자료 정보를 우린 산업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이제 이 디지털 경제 전환에 있어서 상당히 규범적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시도가 있다. 즉 기존의 인격권층 위주에서 논의되던 데이터를 재산권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논의하는 첫 삽을 이제 그 기능을 했다라고 저는 감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법적인 내용은 제가 이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 구조에서 산업 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업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법적인 권리를 신설한다기보다는 이 산업 데이터는 재산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이 산업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 수익 같은 경우가 소유권의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사용 수익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산업 데이터 촉진법에서는 이 소유권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흔히 소유권이라는 것은 민법상 소유권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 민법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 가능한 유형의 물건만 소유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무형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이런 사용 수익권이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사실상 재산권의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갖는 의미는 상당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산업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래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자산권이기 때문에 신뢰 그리고 무언가의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산업 데이터는 이런 B2C 데이터와 다르게 실시간성 있고 흘러야 되고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신뢰가 되기 위해서는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법 관점에서는 보면은 그동안의 모든 데이터든 B2C 중심에서 인격권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라든가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재산권 중심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늘상 얘기했던 B2C의 중심에서 늘상 우리가 B2B와 B2B를 얘기하지 않고 데이터를 일반론으로 얘기할 때는 많은 부분이 B2G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B2C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B2B에서는 좀 다른 측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범과 정의 법들을 좀 해놓지 않으면은 이런 거에 대한 활성화 부분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산업진흥화가 뭐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한 데이터들은 이런 식의 제약적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음부터는 자 그러면은 국가라든가 민간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무언가 특히 정부 측면에서 좀 지원해줘야 될 것이 무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업 전반에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한 기업이 크더라도 모든 것을 산업 주도로 드라이브할 수는 없는 제약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국가 관점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지원 방안 중에 기반 관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의 확산을 하는 촉진 관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산업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반 관점에서 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장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의 그 산업 데이터에 대한 B2B 데이터에 대한 기밀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일부 법제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저희 장 변호사님 쪽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그 진흥화 촉진법을 하면서 그 느꼈던 그 국가가 해줘야 될 가장 기본적 기반들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진흥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제 처음에 우리 산업부 주요 뭐 이종석 과장님이나 다른 전문가분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이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논의했던 데이터의 성격은 이제 인격권에 기반한 개인 정보성이 크고 그리고 비록 산업 현장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하더라도 이미 영업 비밀이라든지 저작권 등 기타 다른 법률에서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법에 대해서 초점을 포커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이 국회 발의된 법안인데요. 그 이제 이 법의 기본적인 성격은 진흥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법률을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하면 이건 당연히 진흥법이고 그럼 무엇을 진흥하는 것이냐 라는 부분은 뭐 이 법명에서도 명확히 나와 있지만 이제 각 산업 영역에 산재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통합하고 이를 분석하고 가공해야지만 우리가 이 데이터 경제 전환에 있어서 이 데이터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을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법안에 처음 이제 접근했을 때 그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안전성이 담보된 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 등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 법안에 그러한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업 데이터의 법적 성격을 이제 재산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그밖에 이제 산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룰 세팅을 최초로 했다라는 점에서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대표적인 주요 내용을 뭐 제가 일일이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우선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일반법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데이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라든지 개인정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데이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서 적용이 되도록 우리가 제4조에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법 같은 경우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는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는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산업 데이터의 지원, 즉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요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산업 데이터 활용 지원 전문 회사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산업부의 등록을 전제로 이제 산업 데이터의 활용을 지원을 하는 전문 회사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규정을 하고 있고 이 회사로 등록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표적인 게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 사업의 선정이라는 제도 역시 마련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파급력이 큰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파급력이 큰 선도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정부가 선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또한 이제 규제 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이건 물론 이제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에서도 이제 뭐 규정을 하고 있는 유사한 제도이긴 하지만 다만 이제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의 규제 지원을 규제 개선 지원에 명확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진흥법으로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론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산업 데이터에 대한 법적 성격을 처음으로 가시화한 측면과 그다음에 이 산업 디지털 전환 즉 생성 및 활용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이 명시적으로 성문화된 법률이라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논의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B2C가 아니라 B2B의 산업, 그러니까 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B2B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B2B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고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활용 수단이 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조 산업의 산업진흥화 쪽의 산업 디지털 전환은 B2B를 하기 때문에 어느 개인 업체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하면 안 되고 뭔가 공공에서 그 데이터가 보완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데이터들이 철저하게 데이터 통제권이 가져야 되는 그런 보안 기술이 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늘상 얘기했던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것과 좀 그런 B2C 산업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좀 운영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선은 데이터의 규모와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할 수가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규모가 많아야 실제적으로 정확성이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도 있고 다양성이 돼야 다양한 산업과 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규모도 키우고 다양성이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것. 앞뒤에 두 번에서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그래도 우선 가장 더 중요한 거는 기업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유스 케이스, 소위 말해서 목적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한테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관점에서 항상 문제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글에 데이터를 넣고 사진 한 장을 넣을 때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내 개인의 취미와 활동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은 거기서 데이터 생산한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목적 중심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 간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토콜, 소위 말해서 데이터도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게 가능한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 변호사님도 어쨌든 이번에 법들은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이게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촉진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촉진이 돼야 되는 관점에서 향후 법이 만들어진 뒤에는 다양한 후속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러한 기반이 되게 있을 때 어쨌든 간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에 이게 확산이 되고 촉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정부 정책이 돼야 다양한 산업에 좀 확산이 되고 촉진이 돼서 우리 산업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김영대 부사장님이 먼저 ICT 관점에서 경험이 다른 쪽에 있을 거니까 말씀해 주시고 단계적으로 다른 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퀘스천은 참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여러 인더스트리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 우리가 리전이 아무리 한국에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AWS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렇게 올려도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그 데이터를 달라 그러면은 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물 건너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거를 데이터 센터에서부터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들이나 테크놀로지나 데이터를 스토어할 수 있는 거를 촉진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촉진을 할 수 있는 법은 아니면은 제가 이거를 이해 못했는데 어쨌든 네, 제가 볼 때는 네, 여기에서 우리가 테크놀로지로 뛰어들기 전에 이런 흔히 이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거버넌스가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데이터를 스토어하고 데이터를 익스체인지를 하고 이거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런 체계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구성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돌려보는데 비슷하게 또 그
가버넌스만큼 중요한 것도 우리가 이거를 만들면서 굉장한 그 프로모션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액세스 방법이나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은 많은 비즈니스 프로블럼이 솔브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 그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계열사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지금 하나의 프로젝트를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서플라이어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어느 하나의 물건을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유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사용될 때까지 그 저니 맵을 지금 데이터를 흐름에 나와서 지금 그거를 좀 더 유스 케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드리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베네핏이 있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좀 느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 때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commonality를 찾아서 특히 우리 공공이 이거를 드라이브를 하실 거면은 좀 더 commonality를 찾아서 좀 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라 그럴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유형성, 플렉시빌리티가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올라가는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가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서 플래닝을 하시면은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에서는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보장을 해주지만 이런 데이터는 넣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넣지는 않고 manufacturing process 라인에서 아니면 서플라이어하고 공통적인 좀 데이터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하면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 산업 쪽에 그 조선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 쪽에서 연관 일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를 느꼈을 텐데 이런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서 좀 정부 관점에서는 어떤 식의 지원이 좀 필요한 건지 저는 김태한 그 전무님하고 이양구 박사님이 차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실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형 산업진흥화 전략 모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산업 데이터 특성이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모아질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 많은 앱들 쓰고 계시잖아요. 배달의 민족, 카카오, 최근에는 뭐 모두의 주차장, 직방, 요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만든 앱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이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업 영역에도 우리가 이런 같은 앱이 있어야 데이터가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줄창 얘기한 것이 산업에서 이렇게 편하게 쓰고 굉장히 저렴하게 쓰고 IT 인력 필요 없이 쓰고 유지 보수도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산업 앱들을 개발하면 자동적으로 데이터는 모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산업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각 영역에서 각 뭐 도메인에서 이렇게 갖고 있다 치면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올릴 건가요? 표준화도 안 돼 있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처음에 리멤버라도 다 공짜로 처음에 앱을 쓰게 한 이유가 뭡니까?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 영역에도 산업 앱이 엄청나게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은 산업 영역에서는 그냥 하나의 앱일 뿐이에요. 수십만 개 앱 중에 필요한 하나의 앱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 앱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과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이아엑스도 사실은 데이터 그 플랫폼을 지향을 하는데 그 내용은 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업 앱에 대한. 앱이 없으면 데이터 어떻게 모을 건가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MES가 이제 산업의 제조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앱인데 솔루션이죠. 이 앱을 앱화해서 누구든지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쓸 수 있게 한다면 저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모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한 기업에서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고 엄청난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신경 써주시면 이 뜻을 같이 하는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이 도메인 기업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 이것이 우리 산업진흥화를 촉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 좀 덧붙이면 IIoT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IIOS라는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오브 서비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내가 원하는 산업 앱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앱이 엄청나게 큰 앱이면 안 되죠. 굉장히 작은 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디지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시행착오를 해서 먼저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한다 그러면 데이터는 자동으로 확보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발언할 때 그 자동차 업체 OEM들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들하고 계약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뭐 거의 억대가 넘는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소비자 데이터들을 상당히 갖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 좀 아날로그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만드는 그동안에 디지타이제이션을 많이 업체들이 했었고요. 두 번째로서는 아까 B2B 데이터입니다. 그 공급망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하고 실질적으로 장기 공급 업체들 간에는 이 생산 라인에 대한 그 일부 데이터들을 그동안에 공유를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것이 더 디지털화가 되면서 상당히 그 많은 그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 주행 데이터입니다. 근데 주행 데이터는 공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행 데이터가 공개됐다간 자칫하면 기술 문제가 생기고 또 블랙 컨슈머 같은 이러한 또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행 데이터는 상당히 지금 공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쪽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지금 이런 주행 데이터가 다시 이제 축적이 되고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아까 지금 보면 OEM과 그 서플라이어 간의 디지털 격차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보 결국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정보를 만들고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상당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아까 인력 문제는 뭐 교수님이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러한 이 공정 간의 완성차 업체의 공정과 이 앞으로의 공급업체 간의 공정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본 걸 보더라도 조립 공정에 이제 센서, 사물 인터넷이나 3D 프린팅, 클라우드, 모바일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소 공급업체들이 이거를 도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에 뭐 스마트 팩토리를 도와주고 있지만 이것은 그냥 그 공장의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뭐 데이터를 연결하고 또 이걸 공유한다. 이 시스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면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이해도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또 사용하고 이것을 누가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정 가격에 공급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선진국이라는 두 번째는 미국도 최근에 12개의 데이터 및 퀀텀 컴퓨팅 지원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1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미국과 같이 데이터가 굉장히 발전한 선진 국가들에도 하여간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 지원 센터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인력 양성, 그다음에 중소기업들과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장기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선진국보다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래 관계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이 쉽다는 거죠. 그러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전체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하부 구조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쪽의 운영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한국적 산업진흥화가 되려면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걸 해야 되는데 앱 방식으로 좀 하면은 좋은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정 연결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공급 지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쨌든 모든 산업 디지털 전환은 결국 이거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제조 산업이든 산업에 이러는 방식으로 굉장히 교육이 돼 있고 가치와 철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력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근본적으로 그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산업이라든가 학교 쪽에서는 어떤 식의 현재 그런 관련 교육들이 필요하고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좀 교육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이한구 박사님이 자동차 부분에 많은 그 선행적인 사례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쪽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김태현 전무님은 조선소 쪽에서 많은 걸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의견, 그다음에 장재 교수님은 어쨌든 학생들, 공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그런 쪽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쪽에서는 노사 간에 데이터 이러한 기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앞으로 개발하고 또 이러한 디지털화를 디지털 전환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체까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과거와 같은 이러한 노사 간에 뭐 일부 대립 관계도 있었지만 협력 관계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이제 그동안에 해외에서 나온 많은 사례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뭐 MIT에서 나온 보고서는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은 뭐 AI나 이런 로봇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감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런 창출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뭐 사례를 들으면 최근 GM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내년 1분기까지 연구개발 엔지니어 인력을 3,000명 정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앞으로 이러한 디지털화에 대비해서는 결국에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포드 같은 경우도 디지털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커넥티비티 팀을 좀 출범을 시켰는데 이 팀에는 2016년에 약 한 300명 정도의 프로그래머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 상반기 기준으로 지금 이 프로그래머들이 약 4,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디지털화에 대비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디젤 게이트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실질적으로 25년까지 디지털화를 위해서 한 16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최근에는 디지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예산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3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렇다는 건 결국에 기업의 투자가 이러한 어려움 상에서도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또 이것은 결국에도 전체적인 공급망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해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증대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직무전환 교육이라든가 현장 인력에 대한 교육 이런 쪽으로 어쨌든 간에 기존의 엔진에서 이런 그 미래차 시장으로 가면서 데이터가 더 중시되는 사회에서 직무전환 교육들은 주로 어떤 쪽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그렇더라도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들이 그 현장 인력들하고 자주 만나서 면담도 하고 있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결국에 직무 전환에 대한 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환 배치나 직무 전환을 위한 매핑이 이미 상당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종에서.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매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주도를 해서 노사 간에 이런 매핑을 지금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서의 불안감을 없애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화에 대해서 아까 디지털 격차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자칫하면 임금 격차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전적으로 또 이러한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 간에 그리고 여기에 또 정부까지 지원을 해준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일자리 전환 배치뿐이 아니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디지털화를 막연하게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디지털 전환을 순조롭게 모든 업종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보겠습니다. 예, 그 조선산업은 뭐 여러분들 짐작하시다시피 그 노동 집약적이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하고는 그렇게 친하지 않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저희는 좀 4년 전부터 사실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눈을 최근에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3, 4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만 이렇게 하니까 이 데이터로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뭐 교육이라든지 인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저 사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일단 빅데이터 AI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전문화된 영역입니다. 이런 전문화된 영역과 이제 그 실제 현업을 하는 도메인 영역이 이제 만나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서로가 이제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중간에 일종의 트랜슬레이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양성이 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빅데이터 AI 하는 사람들이 도메인을 이해하기보다는 도메인을 아는 사람이 빅데이터 AI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의사결정은 도메인에 있는 현업의 인력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도메인이 알기 때문에 도메인의 인력들로 하여금 빅데이터와 AI 눈을 뜨게 하는 기초 교육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정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할 거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그 빅데이터 AI 전문 인력은 인력대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는 대부분의 그 빅데이터 AI 고급 인력들은 대기업 그 주요 대기업들이 다 그야말로 다 휩쓸어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는 사무실은 사실은 뭐 분당이 있습니다만은 지역을 울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적인 그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많이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좀 배출이 됐으면 하고요.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현장직에 대해서도 교육이라기보다는 홍보, 디지털 전환이 어떤 것이며 현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홍보 작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많은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진실 때문에 이 현장 적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직 교육과 더불어 현장직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작업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장인재 교수님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에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기의식도 함께 느낍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지금 그 20세기 초를 많이 생각합니다. 20세기 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많은 혁신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특히 또 전기의 발전.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계가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환의 시대예요. 그 많은 분들이 학계에서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산업이 뭔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 반대가 더 많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유인 비행을 성공시켰을 때 당시에는 항공학이 정립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에디슨이 첫 백열 전구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세계 최초로 MIT의 전기전자공학부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MIT의 전기전자공학부가 생길 때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학계에서는요. 왜 새로운 학과를 만드냐. 아마 학계에서 늘 있는 소리죠. 하지만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전기전자 산업이라는 것을 이끌었습니다. 즉 예를 보면은 이러한 그 당시에 에디슨이란 개인 그리고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당시 이름이었죠. 회사의 그 베네핏이 아니라 이러한 베네핏을 다시 학제를 만들어서 산업으로 전파함으로써 혁신 주도국이 되었죠. 미국이요. 네. 이런 것이 아마 학계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즉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빨리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혁신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인 정립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저희 학계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최근에 카이스트에 첨단 제조 혁신센터라고 개소를 했고 거기에 실제 그 반도체 공정 장비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실제 그 공장 운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학교에서 명문 대학에서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구자를 보내고 싶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학계에서 공간이 그다음에 이러한 그 센터가 많이 없습니다. 즉 그만큼 이 해외에서도 이러한 실제 데이터에 대한 학계의 갈증이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히려 이거 또 하나의 그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산업과제를 많이 하지만은 반도체 1위라면은 반도체를 공부하러 해외에서 와야 되고 우리나라가 조선이 1위라면은 거제도에 조선을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들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울산 거제도 그만큼 이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학계와 산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또 그 학계가 또 리드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는 저기 제조에서 그 저는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한 20년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특히 뭐 MES나 제조 IT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영세합니다. 우리나라 MES 업체 등록된 업체만 하더라도 500개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조그만하게 SI 형식입니다. 네, 즉 그만큼 이 그 실질적인 하나의 그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전파가 더딘 이유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이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특히 중소기업들 간의 이러한 격차, 기술적인 격차 그리고 산업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교가 아닐까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는 학교도 플랫폼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빅데이터가 뜨면은 빅데이터 전문 인력 뽑고 AI가 뜨면은 AI 전문 인력 뽑고 계속 그렇게 신규 인력을 더 이상 계속 뽑을 수는 없습니다. 즉 그만큼 기업에서도 재교육도 좋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이제는 학교에서 기업에서 다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잠시 1년 동안 학교에 머물면서 학교에서 다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다시 산업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제조적 장치가 이러한 그 정부 그리고 산업계 그 산업부나 교육부가 같이 한번 논의를 할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식의 단절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지식의 단절이란 건 뭐냐면요. 이러한 그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 대학의 교원 평가는 SCI 논문입니다. 즉 산업계가 어떻게 발전한지는 교원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의 KPI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네. 그런데 비교했을 때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자국의 그 학회나 아니면은 그 기술서 발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이 산업계로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그 지식 플랫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학계에서는 이러한 그 고급 지식이 산업계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물줄기 그리고 KPI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의 특성들이 변하고 일하는 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현장 인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좀 변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쨌든 지능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장의 도메인 날리지가 암묵적 형태들이 뭔가 지식적 형태로 잘 변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인력이라든가 육성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인력 순환과 그다음에 인력 산학과 학교들의 인력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교육들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혹시나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두 명 정도 간단히 질문 받고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뭐 충분하게 우리 패널들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전달해서 질문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이상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1시간 한 4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능화 데이터들은 좀 B2C 중심으로 많은 법들이라든가 환경이 구성돼 있고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 산업들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뭔가 데이터가 소위 말해서 B2B 부분의 데이터들을 모으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법, 제도, 인력 육성, 그 다음에 이거를 기업한테 확산하는 방법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순한 인공지능 데이터 B2C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약적 환경과 그 다음에 새로운 기회 창출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향후 우리가 미래 제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산업 진흥을 촉진을 통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측면에서 기본적인 인프라, 그 다음에 촉진 방안, 그 다음에 육성 사람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노력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그거를 받아서 각 기업에서 그걸 확산해서 우리나라의 근본이 되는 산업을
확산하고 고용을 하고 수출을 하는 소위 말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쪽에 우선은 이런 쪽의 니즈들이라든가 생각들 잘 담아서 정부 측에서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촉진 지원 방안이라든가 사업들을 만들어 주셔서 산업이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발제해 주시고 그 토론 좌장까지 맡아주신 김낙인 MD님 비롯해서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오늘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그 전자신문도 이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 성장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그 중요한 화두로 생각하고 있고 오늘 정책 간담회를 비롯해서 내년에도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그 나오는 업계의 얘기라든지 정책적인 필요성을 연속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정책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